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을 사실 윤 대표님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공간과 사회라고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핫한 주제를 뽑으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기고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기고를 했을 때 그때 심정은 언제 지금도 지금 2차 대유행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단계이긴 한데, 그때 초기에 발발했을 때 많은 이제 학자들, 꼭 우리 분야뿐만 아니라 건축이나 도시 분야뿐만 아니라 뭐 사회학이나 또 IT 하는 분들, 많은 분들이 앞으로 비대면 사회가 급속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 기술을 더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논의가 거의 99%였죠.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릴 이제 자료에도 언뜻 여러분들이 느낄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렇게 가는 것만이 정답일까라는, 제가 좀 보기보다는 좀 삐딱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더 모여서 밥도 먹고 싶고, 또 같이 커피도 마시고 맥주 마시면서 서로 하소연도 하고, 또 그런 게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대면 기술이 더 발달할수록 사람들을 대면하게 해주면서도 안전하게 해주는 그런 기술을 더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반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고를 하게 되고, 아마 그 글을 보고 대표님이 이제 제목을 그렇게 뽑으신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은 끝에 잠깐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제 발표 자료를 쭉 보시면 공간과 사회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간과 관련된 그런 일을 하시는 거죠. 이 선도 소프트 자체가 공간과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이 사회에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3, 40분 떠들고요. 또 한 10분 정도 남겨놓고 같이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그림을 보신 분, 혹은 뭐가 연상되는지. 감옥 그림 봤어요? 어디서? 아, 그래요? 정답입니다. 죄수입니다. 죄수. 여기가 간수 타워가 있고요. 이 360도로 감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18세기의 철학자인 제레미 벤담이 어떻게 하면 이 최소의 간수를 배치를 해서 최소의 관수로 가장 많은 죄수를 감시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요. 이제 이 사람이 어떤 효율적인, 뭐 최대, 우리가 알기로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래서 공리주의자, 그렇게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이 사람이 공간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고, 그 중에 하나의 이미지가 지금 이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파놉티콘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죠. 그렇죠? 파놉티콘이라는 거는 모두를 들여다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죄수는, 사실 이거는 이 죄수는 이제 신체적으로 감금된 쓸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감금돼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20세기에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푸코가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을 쓰면서, 역시 이 파놉티콘의 제레미 벤담의 아이디어를 빌려와서, 야, 공간이라는 철학자들이죠. 공간이라는 게 단순히 이게 어떤 공간이 아니고, 이거는 사람들의 영혼과 신체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도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공간을 우리는 다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공간을 가지고 여러 가지 데이터도 만들어내고, 때로는 공간을 계획하는 데 참여하고 하지만, 단순히 이게 공간이 아니고 이 사회를 구성하는데, 그리고 계획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철학자들이 먼저 이야기했죠. 굉장히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우리한테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이라는 게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사회적으로 굉장히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중요한 기반이 된다는 거고요. 실제로 르페브르, 프랑스의 철학자입니다. 앙리 르페브르가, 자,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자, 우리가 원하는 사회, 이 부조리하고
부정의가 가득 찬 이 사회를 어떻게 하면은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그 답은, 그 기반은 공간에 있다. 새로운 공간의 질서를 재편하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굉장한 아군인 거죠. 공간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공간을 가지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제가 오늘 어느 정도 어떻게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물, 도시를 만들 수 있을 건지를 기본적인 간단한 공간의 원칙을 보여드릴게요. 아까 대표님께서 뭐 자영업을 하면, 장사를 하면 그런 말씀을 얼핏 하셨는데 그 내용도 일부 포함되는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빌 힐리어 교수가 앞서 이야기한 한 200여 년간의 논의를 구체적으로 방법론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선지자들, 그죠? 먼저 고민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관념적으로, 때로는 어떤 주장, 뭐 이러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 힐리어 교수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공간을 어떻게 조합하면, 공간을 어떻게 구성하면 새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방법론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은 방법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한 10분 정도 설명드릴 거고요. 후반 파트는 대부분 사례입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프로젝트를 쭉 보여드릴게요. 조금 제가 텍스트로 정리를 해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런던 대학교 그러면 한국에서는 뭐 런던 대학교 이야기하지만 사실 런던 대학교가 뭐 여러분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뭐 UCL 대학교, 임페리얼 대학교, 뭐 LSE 정경대학교 많은 대학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어쨌든 런던 대학교에 이제 바틀렛이라는 건축과와 도시과가 있는 데가 이제 바틀렛, 뭐 한국으로 치면 건축 도시 대학인데 이름이 바틀렛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런던 대학교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고요. 더 제가 오늘 뭐 다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여기 홈페이지, 여기는 이제 주로 학술적인 이론들, 세미나, 뭐 심포지움들, 그리고 페이퍼들이 올라가 있고요. 닷컴은 이 학교에서 만든 회사입니다. 컨설팅 회사예요. 그래서 스페이스 신텍스 방법론을 가지고 만든 회사고요.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굉장히 다양한 프로젝트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더 궁금하시면 The Social Logic of Space라는 책 84년도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Space is the Machine이라고 96년도에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은 처음입니다. 이 이론이 만들어진 그런 기본적인 토대라든지 기본적인 활용 사례,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이 책에 들어있고요. 심포지움 이제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번에 원래는 이제 노르웨이에서 하기로 올여름에 돼 있었는데 이 주최하는 대학의 교수 부부 두 분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1년 후로 연기했는데 아마 할 수 있을까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느니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많은데 그 스페이스 신텍스를 가지고 공간을 분석하고 그 공간 안에서 다시 말하면 건물에서 도시에서 사람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예측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공간을 계획하고 도시를 계획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공간은 굉장히 과학적인 탐구의 대상인 거고 그래서 사실은 저도 건축과에 있지만 특히 이제 유명한 건축가일수록 나는 공간을 창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도시계획 유명한 하여튼 세계적으로 도시계획가들일수록 유명하면 유명할수록 자기의 의지대로 도시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학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이야기인 거죠. 물론 작품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 건물은 다르겠지만 도시 단위로 넘어오면 혹은 이 타임스퀘어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코그니티브 맵을 만들어서 생각을 하고 움직일지 이 대상은 굉장히 과학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직관적으로 설계를 한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물을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공간에 대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이걸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디테일하게 다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왼쪽에
이제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개수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단지, 도시의 하나의 지역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이 스페이스 신텍스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이 결과를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림이 좀 바뀌었어요. 미안합니다. 보시면 이 오른쪽 같은 경우는 중심 공간이 있고 굉장히 정렬되어 있죠. 왼쪽은 그 반대죠. 그래서 뭐 레전드를 어떻게 줬느냐 하면 붉은색일수록 빨주노초 반한 보라색에서 빨간색에 가까울수록 그 공간의 중심성이 강한 공간이고요. 다시 말하면 접근성이 강한 공간이라고 표현을 하고 해석을 할 때는 또 공간의 활성화 정도가 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에서부터 이런 축들, 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얘는 그런 게 안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다 이제 지하에서 관련 일에 익숙하시니까 이 커서를 갖다 대면 값들이 다 있습니다.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접근성이 좋은지, 어느 정도 활성화 가능성이 높은지를 커서를 갖다 대면 다 값들이 있어요. 작은 셀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길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돌려보면 우리가 아까 제가 말한 직관적인 그런 공간을 계획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객관화시켜 줄 수 있는 거죠. 특히 도시를 계획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 객관적인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대개의 디자인하는 사람들은요, 도시를 설계하는 사람, 건축 설계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뭐 나름대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하지만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직관적으로 선을 그려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이제 남양주 왕숙을 3기 신도시 중에 남양주 왕숙을 이제 MP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어쨌든 마지막에는 계획가들이 손으로 직관적으로 합니다. 그죠? 이런 객관적인 판단 자료가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원리는 제가 뭐 오늘 간단하게 이 얘기만 하고 이 프로그램 전체 로직을 대신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퀴즈 하나. 이게 이제 마지막 이론적인 부분이고요. 위에 그림하고 아래 그림을 보시면 차이점, 그죠? 한번 보세요. 위에 같은 경우는 뭐 쉽게 말씀드리면 외부에서도 굉장히 열려져 있지만 4번 방에 있으면 거의 모든 공간이 연결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컴퓨터 프로그램의 기본 알고리즘을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가 더 이상 이제 복잡한 얘기는 안 할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뭐냐 하면 이렇게 공간의 연결성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린 거하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하고 한번 비추어 보세요. 거의 비슷하시죠? 저보다 이런 쪽으로는 더 뛰어나실 테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외부 공간에서 1번 방 들어가고 2번 들어가고 3번 들어가고 4번, 5번 가고 5번에서 7번, 6번 가고, 그죠? 그 다음에 7번이네요. 7번에서 8번 들어가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신텍스에서 만들어낸 개념이 이런 공간의 연결성 개념은 사실은 그래프 이론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스페이스 신텍스라는 이론이 새롭게 찾아낸 것은 뭐냐 하면 뎁스 1, 뎁스 2, 뎁스 3, 뎁스 4, 뎁스 5, 뎁스 6. 뎁스라는 개념을 찾아냅니다. 이게 공간의 깊이라고 번역이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보면 외부 공간에서 뎁스 1에 다 물려 있어요. 바로 연결되죠, 외부에서. 그 다음에 뎁스 2에서 뭐 예를 3번에서 8번, 4번에서 8번. 어쨌든 뎁스 2로 다 끝납니다. 공간의 연결성이 굉장히 좋은 거죠. 얘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하나 더 들어가고 하나 더 들어가고 해서 공간의 깊이가 굉장히 깊죠. 이런 뎁스의 개념을 새롭게 주장하는 겁니다. 신텍스의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다른 거는 이 공간의 연결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프 이론을 하는 많은 수학자들이 뭐 컴퓨터 네트워크를 분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네트워크 분석을 하죠. 그렇지만 스페이스 신텍스에서 새롭게 찾아낸 거는 뎁스의 개념이고요. 이게 뭐냐 하면요. 종로를 제가 걸어가요. 혹은 테란로를 걸어가요. 그러면 뭐 종로가 한 5km 좀 더 되죠. 종로가 우리가 말하는 그냥 뎁스가 없는 이제 쫙 연결되어 있죠. 한눈에 이 시야 때문에 날씨 맑은 난 저 멀리까지 보이겠죠. 어쨌든 이게 쭉 뎁스가 없어요.
그렇지만 종로길을 따라 5km 걸어갈 때는 뎁스가 없지만 종로에서 뭐 종로이가로 바로 들어가고 인사동으로 들어가고 골목으로 들어가고 하면 6km가 아니라 짧은 뭐 한 몇백 메타를 움직이는데도 공간의 깊이가 굉장히 막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신텍스 주장하는 뎁스의 개념이 뭐냐면 이 같은 뎁스의 공간을 움직일 때는 사람의 행태라든지 심지어는 건물의 높이라든지 도로의 폭이라든지 차량의 정도라든지 심지어는 보행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 차이가 없는데 서서히 변화하겠죠. 그렇지만 이 뎁스를 들어가면 짧게 움직이더라도 확확 변하죠. 실제로 종로 뒷면, 이면 블록 들어가면 용도가 확 변하죠. 건물의 높이도 확 변하죠. 땅값도 확 변합니다. 이런 논문들이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뎁스가 어쩌면 우리는 접근성 그러면 뭐 물리적으로 우리 보행권 500m 이런 얘기 하잖아요. 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뎁스가 이 사람들의 행태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이 뎁스의 개념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이 뎁스를 가지고 이 수치화해서 결국은 이런 그래프 이론을 접목해서 아까 보신 빨간색부터 파란색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돌려보면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죠. 빨간색일수록 접근성이 좋고 중심성이 큰 공간이고 파란색일수록 그 반대가. 뭐 이것도 이제 런던에서 이제 했던 프로젝트 중인데 헤롯스 백화점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돌린 결과예요. 그렇죠? 그래서 빨간색부터 파란색까지 중심성이 강하고 활성화 정도가 높은 공간에서부터 그렇지 않은 공간까지 쫙 분석이 되죠.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래서 이걸 뭐 건물 내 백화점 내부긴 하지만 영국에 이걸 도시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같은 원리로 분석을 하게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이제 건물이든 도시 공간이든 간에 그 결국 공간의 연결 관계를 가지고 해석을 하면 우리가 계획을 하는 단계, 그죠? 이따가 이제 타임스퀘어도 보여드릴게요. 제가 했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물을 계획하는 단계, 도시를 계획하는 단계, 한쪽 팀에서 그림을 그리면 한쪽에서는 신텍스 프로그램을 돌려요. 그러면 내가 만들고 있는 도시가 내가 만들고 있는 단지에서 나중에 짓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어디가 중심 공간이 될지를 미리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파워풀한 툴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활용 사례입니다. 지금 뭐 처음에 보는 사례는 뭐 스페이스 신텍스를 아마 접하는 분들은 가장 많이 보게 되는 사례인데 그만큼 이제 의미가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포함을 했고요. 런던에 가시면 뭐 런던 아마 갔다 오신 분도 있을 텐데 이 런던에 가시면 이제 킹스 크로스 역과 세인트 판크라스 역이라는 데가 있고 여기 철로 야적장이 우리 용산 정비창처럼 그런 데입니다. 여기 가면 뭐죠? 그 소설 마법사 소설 뭐죠? 해리포터. 해리포터가 이제 마법학교 갈 때 왜 카트 끌고 들어가잖아요. 그 카트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줄을 서서 사람들이 사진도 찍고 하는데 이게 90년도 모습이고요. 여기 이제 국제 현상 설계를 합니다. 이 전체를 재개발하는 국제 현상 설계를 하고요. 거기에 활용된 사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스페이스 신텍스에서 아마 정확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여기 이제 그때 두 개의 세계적인 설계사무소가 경합을 벌였고 여기에 이제 큰 소로이니까 굉장히 많은 이제 업체들이 붙어 있었겠죠. 그게 포스트 앤 파트너스라는 아주 유명한 영국의 이제 뭐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그런 설계사무소 중에 하나죠. 거기 제출안이고 여기는 SOM, 미국에 베이스를 둔 SOM에서 제출한 기본 계획안입니다. 당선은 포스트 앤 파트너가 됐어요. 왜 그런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맨 먼저 하는 작업이 이겁니다. 이 철로 야적장 사이트죠. 이 사이트 주변에 도로를 따라서 공간의 네트워크를 그립니다. 그러면 스페이스 신텍스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분석이 돼요. 빨간색,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공간. 빨주노초 파란 보라색, 가장 그렇지 않은 공간.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설계를 시작하는 겁니다. 도시 설계하는 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뭐 거의 모든 딱 이 타임스퀘어처럼 거의 모든 시설들이 들어갑니다. 호텔에서부터 뭐 컨벤션, 그 다음에 상업시설, 주거, 사무소 다 들어가요. 그래서 자, 아무래도 이쪽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배치하고 주거는 뒤에
그죠? 좀 파란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설계를 계속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건 아까 보신 최종 결과물을 가지고 미리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겁니다. 시뮬레이션이 아니고 분석이 되겠죠. 자, 아까 SOM만의 기본적인 도로 네트워크, 공간 네트워크는 격자형이었습니다. 얘를 끼워 넣고요. 프로그램, 실행시켜 보면 이게 짓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날지 미리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설계하는 과정에 여러 피드백을 거치게 되겠죠. 한쪽에서 설계를 하면, 퍼스트 앤 파트는 한쪽에서 설계를 하면 한쪽에서는 신텍스 분석을 하고, 야, 이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를 조금 더 빨갛게 만들어 보자. 제가 빨갛게라고 표현할게요. 빨갛게 만들어 보자. 그러면 또 다시 설계를 해보고 또 피드백을 받고 이런 과정을 거치겠죠. 그래서 SOM 최종 결과물을 보면 SOM은 이런 안이었고, 자, 한번 볼까요? SOM안이 어떤 결과를 나올지. 여기가 이제 복합 활성화, 복합 상업시설, 복합시설이기 때문에 활성화가 돼야 되겠죠. 그죠? SOM안은 이렇습니다. 푸른색이죠. 그러니까 활성화가 되게 어렵다는 거죠. 공간 구조상. 제가 맨 강의 끝나고 시간이 좀 있으면 이쪽으로 돌아와서 간단한 퀴즈 같은 걸 몇 개 낼게요. 왜 이런 결과가 났는지. 자, 이거는 이제 포스트 앤 파트너스의 공간 네트워크 전략입니다. 공간의 네트워크를 이렇게 짰습니다. 주변에 있는 상대적으로 색깔이 따뜻한 색, 그러니까 공간 구조적으로 접근성이 높은, 활성화 가능성이 높은 길들을 끌고 들어와요. 그죠? 그래서 교차시키고, 그리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공간을 구성해서 개발 계획안을 만드니까 아까 SOM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심사하는 과정에, 야, 예를 들면 런던시에서 심사하는데, 야, 이게 정말 활성화될 건지를 미리 한번 검증해보자 라고 이 신텍스 프로그램을 활용을 할 수 있잖아요. 돌려보면 명확하게 차이가 나죠. 어느 경쟁사안이 훨씬 더 이 재생 혹은 활성화 측면에서 유리한지를 알 수가 있겠죠. 최종안입니다. 대령을 생략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후로 몇 가지 사례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건 여러분들 아마 가보신 분들 꽤 있을 겁니다. 여기 이제 롯데월드고요. 아이스링크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지금 123층 타워가 있는 데고요. 석촌호수고, 여기에 저희가 이제 제 연구소에서 지금 현재 롯데월드의 문제점이 뭔가도 진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123층 지을 때 저희가 위에 전망대에 동선 계획도 했지만 밑에 쇼핑몰 8층 그 쇼핑몰이 굉장히 크죠. 거기에 이제 설계사하고 같이 이제 작업을 했습니다. 그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롯데월드 아이스링크고요. 여기 잠실역입니다. 그죠? 아마 여러분들 롯데월드 가실 때는 이렇게 가장 바깥에 있는 복도를 따라서 쭉 들어와서 원형 에스컬레이터 있는데 들어가면 이제 여기 매표소가 앞에 있죠. 그죠? 그래서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이 롯데월드 가실 때는 대중교통으로 오실 때는 아마 이렇게 올 겁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이 분석 결과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실제 사람들의 움직임의 확률을 보여주는 거니까. 어쨌든 이 공간이 제일 활성화되어 있죠. 실제적으로도. 그죠? 잠깐 딴 얘기인데, 저도 우리 대학원생들하고 이제 여러 국내 많은 프로젝트도 하고 했는데, 이 모델링을 해요. 그리고 분석 결과가 트윗 누르면 이제 실행을 하고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살짝 긴장이 돼요. 지금 현재하고 맞을까? 뎁스만 가지고 건물을, 도시를 해석을 하는데, 과연 이게 맞을까? 그죠? 근데 저 같은 의문을 당연히 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학술대가 뭐냐면, 수많은 나라에, 수많은 학자들이, 수많은 도시를 대상으로 이런 결과를 발표를 하는데, 맞다는 거예요. 뎁스라는 게 사람들의 공간 행태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나 롯데월드 가는데 나는 주로 뒤에 가서 놀아. 이 뒤편에. 아마 확률적으로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실제 지금은 많은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 레스토랑이 들어갔지만 그 이전에 보면 여기 장사가 안 돼서 계속 바뀌었죠. 망해서 나오고. 그만큼 공간 구조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건 이제 롯데 측에서 이제 요청을 한 건데,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 가시는 새로 만든 쇼핑몰이고요. 제가 이제 짓고 난 다음에 이 쇼핑몰이 개발되고 나면 여기에 어떤 영향을 줄까? 지금 코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동대로 개발되고 옆에 GBC 부지에 굉장히 큰 리테일이 들어가는데 공간이 연결되겠죠. 그럼 분명히 변합니다. 공간 구조가. 그럼 사람의 행태도 변하고요. 그럼 상권이 왔다 갔다 해요. 굉장히 크리티컬하죠, 사실은. 그죠? 근데 사실 이런 검증을 잘 안 하죠. 그래서 보시면 아까 그림하고 잠깐 비교해 보시면 지금보다 레전드는 제가 맞췄습니다. 색깔의 레전드를 맞췄거든요. 그래서 같은 색깔이면 활성화 정도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발되기 전, 개발되고 나면 이 빨간색 축이 이쪽으로 확 뺏기죠. 그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잠실역 나와서 있는 분수 있는 애매한 공간, 그 공간이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성공적이죠, 비교적. 여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공간 구조를, 공간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개발계획안을 검증을 하고 하는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작업을 할 때는, 컨설팅을 할 때는 설계사에서 설계를 해오면 분석을 막 하면서 에스컬레이터 위치라든지 매장의 폭이라든지 복도의 폭 혹은 오프닝의 정도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계속 이제 분석을 하죠. 그래서 설계사에 피드백을 주면 거기서 또 설계를 수정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다시 배치도 시도를 하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예로 이제 코엑스를 가지고 예를 들었지만 이런 분석을 합니다. 설계사에 설계를 해오면 현재 너희들이 설계해온 거는 이 공간 구조가 가지고 있는 잠재성을 57% 쓰고 있어. 이렇게 바꾸면 뭐 72%야. 뭐 이렇게 더 좋게 바꾸면 공간 구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이제 솔루션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건물의 사례, 이따가 도시도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스페이스 신텍스에서 결국은 분석하는 게 공간 네트워크를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이나 도시 공간이나 결국 분석하는 로직은 똑같습니다. 왜? 공간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분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공간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공간의 구성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설계안을 확정을 하고요. 뭐 이 그림 같은 경우는 롯데월드에서 새로 지은 롯데몰에서 지금 보면 A, B, C, D, E가 있죠. 그래서 최종 분석 결과를 가지고 어디가 A급지인지, 어디가 프라임 로케이션인지, A, B, C, D, E 이렇게 해서 급지를 구분을 해줍니다. 분양을 하거나 임대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준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을 이제 MD라고 그러죠. MD, 머천다이징. 그래서 이 테넌트를 유치를 하고 상점의 크기도 정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MD 분야로 가는데 이 MD가 또 뭐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MD는 가장 경험 많은 사람 말이 그냥 로우입니다. 규칙입니다. 룰이에요. 룰이죠. 그래서 그런 굉장히 직관적인 판단을 하는데 이런 MD를 구성할 때도 이런 데이터가 있다면 훨씬 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있는 데입니다. 우리 이건 잠깐 지나갈게요. 이 타임스퀘어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시설이 다 들어와 있죠. 여기는 저희가 이제 설계가 거의 끝나고 이제 초반에 저희가 참여는 못 하고요. 정림해서 설계를 했는데 거의 끝나는 단계에 이제 저희가 이제 들어가서 진단을 해준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에서 쭉 지하 들어와서 여기에 이제 신세계가 있고요. 호텔이 여기쯤 있나요? 그래서 이게 지하 1층이니까 몰 부분입니다. 쭉 이런 축들이 나타나고 이마트가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도시든 건물이든 똑같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활성화되는 도시, 혹은 활성화가 도가 높은 그런 건물을 만들려고 하면 그 중심부에, 건물이면 건물의 중심부, 도시의 중심부에 이런 축이, 그러니까 활성화 중심 축, 그죠? 단순히 뭐 이렇게 도로상의 네트워크상의 중심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아까 공간의 연결 관계에서 봤을 때 여러 개 공간들이 이 공간을 중심으로 막 걸려 있고 순환하고 그러면 얘가 빨개질 확률이 높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활성화 중심축이 빨간색이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근데 아까 롯데월드 잠깐 떠올려 보시면 변두리에 가 있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 반대 공간이 죽을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타임스퀘어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타임스퀘어는 제가 분석한 복합 시설 중에서 거의 넘버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설계가 명쾌하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배우 상권이라든지 MD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매출은 좀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간 구조 자체는 굉장히 잘 구성된 그런 복합 공간이에요. 어쨌든 이 활성화 중립축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게 다층 건물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각 층에 따라 이게 일관된 곳에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지 코그니티브 맵이 사람들이 작동이 쉽습니다. 내가 2층 올라가는데 공간 구조가 달라져. 그럼 또 다른 코그니티브 맵을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관된 위치에 빨간 축이 나타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뭐 코어라 그래서 이게 도시도, 자, 도시를 연상해 보세요. 우리가 유럽의 도시, 여러분들 관광 배낭여행 가는 도시에 가면 도시 중심에 가면 광장이 있죠. 그죠? 그 광장이 굳이 신텍스로 표현하면은 활성화의 중심 코어 역할을 하는 데입니다. 그리고 그 광장에 여러분들이 서서 360도 돌아보세요. 보면 길들이 쫙 방사형으로 많이 붙어 있어요. 완벽한 방사형은 아닐지라도 굉장히 많은 길들이 그 광장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도시의 중심에 코어 공간이 있고 그 코어 공간에서 축들이 아까 그 분석한 아주 처음에 본 두 개 비교한 거 있죠. 그거 본 것처럼 그런 축들이 나타나서 공간 구조 전체를 쉽게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활성화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시가. 단지도 건물 안도 마찬가지고요. 이 타임스퀘어가 그렇죠. 오면은 큰 에스컬레이터 있는 그 광장이 있죠. 실내 광장이 있죠. 거기를 중심으로 거기에 쫙 올라가 한 바퀴 돌면 거의 여러 군데 이제 길들이 많이 보이고 공간들이 다 보이죠. 그래서 깊숙하게 이런 코어가 있어요. 과거에 코엑스 보면 이 앞에 푸드코트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갠슬에서 리모델링 하면서 설계를 바꿨지만 이 갠슬에서 새로 설계할 때도 지금 그 별마당 도서관도 보면 그 갠슬에서 설계를 할 때 거기를 광장으로 얘네들이 스케치 그 개념도 보면 그렇게 나와요. 여기를 도시의 광장으로 만들자.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축을 걸자. 이런 개념도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신텍스에서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코어가 깊숙이 나타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어에서 이런 축들이, 그죠? 직접 걸려서 가능한 많은 공간을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게끔 시각적으로 먼저 움직이기 전에 그런 큐를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설계하는 과정에 이 정림의 모 본부장이 설계를 했는데요. 이분이 굉장히 현명하게 판단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경방의 이제 대표, 김 대표를 설득을 잘 한 거일 수도 있고, 어쨌든 서로 잘 의견을 잘 모아간 것 같아요. 갈림길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에스컬레이터에 있는 큰 광장이죠. 여기를 과거에는 이런 설계안이었었어요. 보면 여기에 사실 스페이스가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매장으로 막 채웠어요. 그리고 광장이 이만큼밖에 안 돼요. 뻥 뚫려 있는 공간이. 그런데 과감하게 비우고 거기에 낮은 매대를 만들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설계안의 결과가 굉장히 달라지죠. 그렇죠? 붉은색이 훨씬 많죠. 그렇죠? 그래서 조그만 스페이스를 세이브 하려고 그러다가 큰 그림을 놓치는 거죠. 공간 구조 전체 측면에서는 손해를 보는 거죠. 뭐 그 다음에 뭐 수직적으로 뭐 도시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제 오늘 프로젝트는 없지만 을지로 지하상가, 그 다음에 세운상가 프로젝트를 서울시에서 발주받은 걸 했었습니다. 거기도 보면 을지로 지하보도도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면 자꾸 많은 전문가들이,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들이 야, 을지로 지하보도만 봐요. 그렇게 해서는 활성화되기 어렵습니다. 을지로 지하보도가 지상에 어떻게 걸리는데 그 지상의 어느 부분하고 연결해 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마 다 잘 아실 거예요. 코딩을 하는 분들은, 프로그래밍을 하는 분들은 이 전체적인 네트워크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똑같습니다. 공간의 연결 관계도. 자꾸 지하만 보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상 부분에 어떻게 걸릴 건데, 지상 부분의 어느 부분하고 어떻게 쉽게 연결해 줄 건데, 이런 고민이 따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직적으로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는, 아마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설계사무소에 20년 이상 설계한 소장님들하고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전문가입니다. 제가 장담을 해요. 그러니까 설계하는 분들은 자꾸 자기가 설계하는 건물만 봐요. 그런데 훨씬 더 넓게 전체적인 공간 네트워크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네트워크 속에서 내가 출입구를 어디 낼 건지, 주변 공간과 어떻게 연결할 건지에 따라서 또 활성화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좀 빠르게 지나갈게요. 뭐 여기서부터는 혹시 몇 시입니까? 시간을. 예, 그러면 뭐 한 5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한 7, 8분 정도 조금 더 시간을 쓰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뭐 남양주 왕숙을 하고 있다고, MP를 하고 있다 그랬는데요. 지금 하남교산도 저희들이 이제 토지용 계획도 평가를 하고, 또 이거 이제 문화재가 많은 유적 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용을 유적을 고려를 해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 거냐, 그런 이제 과제를 이제 LH에서 발주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많은 변화가 있고 아직 대입이니까 구체적인 말씀을 제가 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런 전체 도시 차원에서 이런 토지용 계획을 분석할 수가 있겠죠. 토지용 계획의 상업지역, 뭐 주거지역, 업무지역 이렇게 다 짜놨는데, 과연 공간의 네트워크상을 봤을 때 활성화 가능성이 높은 것을 반영을 해서 공간구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을 반영해서 토지용 계획을 수립했느냐를 미리 검증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제 스페이스 신텍스를 아까 맨 처음에 스페이스 신텍스를 소개할 때 이제 또 소셜 로직 오브 스페이스라는 책도 이야기하고 공간과 사회 관련성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작업을 하는 걸 아니까 이제 동아일보에서 언젠가요? 16년이네요. 16년 이제 거의 겨울에 1월 달인가 2월 달에 이제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 기자가 굉장히 열심히 기자들이 하더라고요. 기자가 기획 기사를 한번 하고 싶다. 그래서 서울에 아파트가 너무 많이 생겨서 단지화돼서 사람들 간의 이 공동체가 네트워크가 다 단절되고 그런 것들을 한번 다뤄보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이때가 언제냐면 응답하라 1988 응팔 덕선인가요? 그게 막 끝나가던 그때였어요. 끝났을 때죠. 그래서 그런 걸 계기로 이제 이 마을 공동체를 서울에 정말 마을 공동체가 있느냐를 한번 같이 기획 기사를 만들어 보자라고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작업을 한 거고요. 이 신텍스 결과를 이제 보실 줄 아시잖아요. 이 마을의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 공간의 구조를 보면 푸른색이 많아요. 서울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동네에 살았어. 근데 크게 개발해. 그럼 그 안에 많은 길들이, 작은 길들이 있잖아요. 아파트 단지 만들면 어떻게 돼요? 크게 개발하고 담장을 치고 섬을 만드는 거죠. 여기도 섬, 저기도 섬, 여기도 섬. 그죠? 그러니까 점점 공간적으로 네트워크가 단절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교류가 당연히 없어지죠. 그 결과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그나마 조금 색깔이 좀 따뜻한 색이 남아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우리가 이런 걸 찾아주면 기자가 실제적으로 정릉에 가서 실제로 주민들을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몇 사람 아느니, 너는 누구를 아느냐, 또 그 사람 찾아가서 너는 누구를 아느냐, 이런 식으로 몇 단계에 걸쳐서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조사도 설문지도 했더라고요. 인터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야기해준 성산 아파트 가면 연결이 도저히 안 돼요. 사람들이. 공간적으로도 굉장히 단절돼 있고 연결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했고요. 제가 사실은 한 10여 년 전 이상부터 이제 판자촌 연구도 많이 했고, 영구 임대 아파트 연구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살률을 비교한 연구를 최근에 했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자, 영구 임대 아파트하고 LH에서 SH에서 짓는, 그 다음에 판자촌하고 보면 판자촌이 주거 환경이 훨씬 열악하죠. 근데 공간 네트워크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보면 아파트 단지는 딱 문 닫고 들어가면 철문 닫으면 완전히 단절되죠. 그리고 이 판자촌은 골목길이 있잖아요. 아파트는 그러니까 내 집 앞 골목길이라는 게 없죠. 주차장, 그죠? 그리고 어쨌든 공간적으로 단절되고 수직적으로는 엘리베이터만 따라서 움직이고. 그래서 자살률을 저희가 제 가정은 이거였습니다. 공간 구조가 서로 잘 연결되어 있는 판자촌에서는 자살률이 오히려 소득은 더 열악하지만 주거 환경은 더 열악하지만 자살률은 더 낮을 수 있다라는 게 가정이었고요. 실제로 5년치 데이터를 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판자촌이 더 적어요, 자살률이. 공간구조 네트워크가 그만큼 보기 싫어도 보는 거죠, 실제 예를 들면. 그리고 힘들면 귀찮은데 옆집에서 누가 막걸리 들고 와서 마시자 그래, 마당에서, 골목길에서. 그런 행위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구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SBS에서 이제 제가 이런 작업을 하니까 SBS에서 이제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난 다음에 도대체 청와대 공간구조가 어떻길래 대통령들이 다 이렇게 하여튼 그런 이제 특집을 해보겠다. 탄핵 결정 나기 바로 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한 이슈였죠. 그래서 청와대 이제 공간 구조를 보자. 그리고 청와대를 리모델링하면 어떻게 해야지 대통령과 비서진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수시로 일어날까. 이런 것들에 중심을 맞춘 거고요. 그래서 뭐 이 신텍스 분석을 서울 이제 광화문 일대를 해보면요. 어쨌든 이 청와대가 가장 파란 데 들어가 있어요. 주변 공간과 전혀 소통할 의지도 없는 거고, 공간 구조적으로 보면. 그죠? 그런 데 위치해 있고요. 실제로 뭐 저희가 대학원생들하고 이제 설계안도 제안을 했지만, 어쨌든 지금은 여기, 그죠? 청와대죠. 관저죠. 여기를 시민들한테, 제가 제안한 거는 시민들한테 돌려줘라. 그래서 산책로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이 청와대 안을 아까 파놉티콘 개념처럼 원하면 감시를 할 수 있게, 물론 감시를 하는 건 아니겠지만 공간의 구조상 상징적으로 감시를 할 수 있게끔 시민들의 영역으로 둘러싸게 만들고, 그 가운데에다가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진 집무실을 만들어서 굉장히 소통이 잘 되게 만들어라.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제안을 했고요. 거의 마지막입니다. 이 스페이스 인텍스의 방금 최근 동향입니다. 최근에 보면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셨는데, 기존에는 이제 실제로 지도를 가지고 디지타이징을 해요. 공간의 연결 관계를. 근데 요즘은 자동으로 그려줍니다. 도로 중심선을 오픈소스 읽어내서 도로 중심선을 가지고 정제를 하고 도로 센터 라인을 따라서 네트워크가 자동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럼 그 네트워크를 불러와서 QGIS 안에서 플러그인된 모듈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분석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뭐 JS 안에서 많이 하고요. 그래서 뭐 그런 디테일한 얘기인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대표님을 통해서 자료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최근에 한 연구인데요. 보시면 이게 전국을 다 디지타이징을 했습니다. 도로 네트워크를 읽어내서 도로 중심선을 따라서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 네트워크를 가지고 스페이스 신텍스 모델을 만든 거고요. 서울이고, 뭐 부산이고,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도시들이 다 잡히죠.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거예요. 뎁스만 가지고 이렇게 건물도 분석하고 도시도 분석하는데 거의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한편으로는 저도 지금도 뎁스가 그렇게 파워풀할까? 사람의 행태를 설명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 이번에 졸업하는 이제 지봉건 대학원생 석사과정 졸업하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이 모델링도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전국의 자살률을 가지고 비교를 해봤어요. 공간 구조와 자살률을 비교, 그죠? 그래서 자살률을 이제 독립 변수로 놓고 여러 통제 변수를 가지고 실제로 어떠한 요인들이 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느냐, 그리고 공간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 그렇게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공간이 굉장히 밀접한, 자살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더라. 공간 구조적으로 불평등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주변은 높은데 굉장히 낮은데 내가 살고 있어, 그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자살률이 그 동네는 자살률이 높더라. 그런 결과를 찾아냈고요. 자, 그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공간과 사회 이야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다이어그램을 몇 개를 봤는데, 이 공간이라는 거는 그냥 사람들의 행태를 담는 게 아니고, 결국 공간을 통해서 사람들이 만나고 교류가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커뮤니티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농촌 공동체, 농촌 커뮤니티 이야기하는데 그게 도시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죠. 도시에서는 익명성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익명성을 보장해 줘야 되니까, 어쨌든 직접 내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서로 지나가고, 알지는 못하지만 많이 스쳐 지나가고, 그러면 이 사람들 간에 보이지 않는 그런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요. 인비지블 커뮤니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러므로 인해가 사람들 간의 위기의 순간에 서로 기댈 수 있는,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간이라는 게 우리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이렇게 이제 주제를 뽑았는데, 아까 제가 왜 이런 기구의 제목을 뽑았는지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까지 하는 얘기를 아마 유추해 보신다면 아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물론 대면 기술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 비대면을 가능하게 하는, 그죠?
그리고 온라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많은 사회적인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 1학년들 지금 2020 학번들요, 2학기도 학교 안 옵니다. 대학교 입학했는데 1학기 때 학교 안 왔고요, 2학기 때 학교 안 왔고요, 동아리 활동 안 하고요. 이 관계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냥 이렇게 둘 건가? 온라인, 오프라인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기술들이 저는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방에 들어갈 때 바로 센서로 자동으로 체크해서 뭐, 그죠? 해준다든지, 아침에 일어나면 영화에도 많이 나오지만 소변을 가지고 바로 분석한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대면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기술들이 빨리 만들어지는 게 필요하고, 인간은 그런 동물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뭐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뭐 공공주택지구에서 용적률 500%의 고층 아파트 50층 막 짓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더 재개발을 가속화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판자촌 얘기도 했지만 자꾸 이걸 정치인들이 부추기기도 하고, 또는 정치인들이 님비를 외칩니다. 우리 동네는 임대주택이 안 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를 그렇게 만들어 온 측면도 있어요. 사람들 간에 자꾸 격리시키고, 아까 섬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섬을 자꾸 만들어 가고 있어요. 자본이 그렇게.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그걸 지역의 주민들의 표가 거기서 나오니까 그걸 등에 업고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구호를 외치고, 그게 우리가 공간을, 여러분들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공간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적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더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정교한 데이터로 이 사회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표현하고 그런 자유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왜곡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고발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하여튼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같은 동지니까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